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래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전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며느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네요. 저는 사위 입장에서 처가에서 겪었던 악몽 같은 사건을 들려드리고 싶어 이 사연을 보냅니다. 남들은 이제 그만 다 잊고 새 출발하라지만 저는 아직도 처가에서의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 사건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아내와 저는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그 당시 저는 30대 중반이었고 쉬지 않고 고생한 끝에 작은 핸드폰 대리점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당시 작은 물류회사의 경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미소가 참 예뻤어요. 저는 저보다 6살이나 어린 아내의 마음을 얻으려고 참 무단하게 노력했죠.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곧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장모님의 반대는 만만치 않았어요. 곱게 키운 딸이 고작 고졸의 핸드폰 대리점이나 하는 남자랑 결혼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래도 아내는 꿋꿋이 제 곁을 지켜주었고 우리는 결국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아내가 연애 시절부터 몸이 약했기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우리 둘만 잘 살아보자고 다짐했죠. 사건의 시작은 언제나 저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셨던 제 형님, 그러니까 아내의 오빠로부터 시작됩니다. 형님의 스펙은 말 그대로 화려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워낙 잘해서 동네에서 영재로 불렸다고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은 항상 반에서 1등, 화려한 수능 성적을 자랑하며 신촌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셨죠. 대학교에서도 형님의 엘리트 코스는 계속됐습니다. 경영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학부 시절에는 장학금도 여러 번 받으셨답니다. 졸업 후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해서 입사 동기들 중 가장 먼저 과정으로 승진하셨죠. 형님의 외모 또한 빼놓을 수 없죠. 키가 헐칠하고 얼굴도 잘생겨서 대학 시절에는 경영학과 킹카로 불리기도 했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형님의 스펙을 잘 아냐고요? 처가에만 가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형님의 자랑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완벽한 형님을 장모님께서는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주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형님과 비교되는 저의 상황은 사뭇 달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나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형님처럼 화려한 학벌이나 경력을 갖추지는 못했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거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땡볕 아래서 시멘트를 섞으며 하루를 보냈죠. 하루하루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돈이 없으면 가족들이 굶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시작한 일은 배달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누비며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폭우 속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다칠 뻔한 적도 있었죠. 배달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식당에서도 일했습니다. 중국집 주방 보조로 시작해서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식재료를 다듬고 독한 세제로 설거지를 하느라 손에서 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그 외에도 대리운전, 편의점 알바, 택배, 상하차 등 써주기만 한다면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같이 밤늦게까지 일하며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동생들도 대학교에 보내고
핸드폰 대리점도 차릴 수 있었죠. 그렇게 아내와 결혼하며 대리점을 정리하고 코인 세탁방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했어요. 하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형편이 좀 나아진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살아있는 것 같더군요. 가게를 관리하면서 여전히 시간이 나면 단기 택배 일도 하고 세차장 일도 했었어요.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이지만 그만큼 열심히 살고 있음을 느꼈죠. 그렇게 살다 보니 결혼 5년 차에 저축으로만 1억 8천 가까이 모이더군요. 힘이 붙일 때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바라보며 그래도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위안을 얻었죠. 처가댁은 집에서 5분 거리의 아파트였는데요. 장모님은 음식을 해서 자식들이며 사위를 먹이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불러 모아서 밥을 같이 먹었죠. 하지만 처가댁에 가면 언제나 장모님은 형님과 저를 비교하시면서 닦아내리곤 하셨습니다. 형님은 그런 장모님의 말씀을 즐기기라도 하듯 자주 저를 무시하곤 했고요. 매제 40이 다 되도록 외국에 한 번도 안 가봤다며 여권도 없는 거 아냐? 아유 얼른 여권이라도 만들어. 아빠부터가 관심이 없는데 나중에 자식이라도 낳으면 어떻게 영어 교육을 시키겠어. 요즘 애들 조기 교육 너무 중요해. 지금 우리 애들도 내가 다 영어 가르치고 있잖아. 네 형님. 어쩌다 보니 사는 게 바빠서 여권 만들 시간도 없었네요. 그래, 우리 아들은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해외 연수까지 다녀왔는데 자네는 도대체 돈 버는 거 말고 뭘 했나? 해외는 그렇다 쳐도 아무리 그래도 젊은 사람이 대학교는 나왔어야지. 요즘 세상이 고졸이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러게요. 장모님 말씀 들으니까 그럴 걸 그랬어요. 아유 이 사람아, 지영이가 그러는데 무인 가게 하나 더 늘렸다며.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돈을 모으는 건데. 죽어서도 관에 돈 끌어안고 갈 거 아니잖아. 이렇게 돈도 날 거면 적어도 지영이랑 신혼여행은 외국으로 갔었어야지. 네,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습니다. 비용도 비용인데 당시 막 열었던 세탁방을 봐줄 사람이 없어 오래 비울 수가 없었거든요. 형님이며 장모님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자존심이 상했지만 다툴 수는 없었기에 꾹 참았습니다. 다보같이 허허 웃으며 넘기곤 했죠.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형님과 비교되는 제 자신이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경기가 나빠지자 형님은 다니던 대기업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처갓집은 난리가 났죠. 특히 장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셨어요. 어떻게 우리 아들 이제 어떡하니? 아이고 세상에 믿을 건 너밖에 없었는데. 장모님의 울부짖음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장모님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며 형님을 부여잡고 흔들었어요. 형님과 형수님도 많이 힘들어 보였죠. 아이 엄마 괜찮아. 내가 금방 다른 애 찾아볼게. 엄마가 이러면 제가 더 힘들어요. 형님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어보았지만 매번 결과는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의 얼굴은 수척해지고 장모님의 근심도 깊어 망갔죠. 그러던 중 형님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매제,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형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내가 사업을 좀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말이야. 형님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형님이 이제 와서 제게 손을 빌리러 오다니요. 완전히 뒤집힌 상황에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올 뻔했죠.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얼마나 필요하신 거예요? 1억 5천만 더 있으면 모은 돈에 더해서 초기 자본금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저는 고민나는 척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형님, 차용증은 꼭 쓰셔야 해요. 그리고 형편이 나아지면 반드시 갚아주셔야 하고요. 우리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저는 현금 예금 중 1억 5천만 원을 형님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제야 형님의 얼굴에는 약간의 안도감이 비치더군요. 저는 동거래는, 특히 가족 간의 동거래는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차용증을 들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까지 확실히 받았죠. 그러나 그 후 장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는 저를 빈틈없이 갈구시더군요. 박서방, 평소에 맹한 사람이 어쩜 돈이랑만 엮이면 이렇게 똑똑해지나? 어떻게 친년이한테 차용증을 쓰라고 해? 가족인데 신뢰로 믿어주고 기다려줘야지. 내 형님이 어떤 사람인데 설마 그 돈 하나 못 갚겠냐고. 하지만 저는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가족 간의 돈 문제는 더 철저해야 해요.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고 나중에 다툼도 없어요. 형님이 아니라 제 동생이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같아서야. 에휴.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사업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매제 미안하네. 변제 기한을 좀 늘려줄 순 없겠나? 원금 그대로 갚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어요. 제가 겪어온 모든 일들,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비교와 무시들, 그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도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함께 이겨내야죠. 고마워. 정말 매제 덕분에 살았네. 형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빳빳했던 형님이 저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걸 보니 그동안의 서름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죠. 저가에서 받았던 모든 구박이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깨달으며 저는 속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형님을 당신 인생의 모든 업적이라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님이 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돈을 빌린 것이 장모님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형님보다 나은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셨나 봅니다. 그 뒤로 장모님이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모시고 식당에 갈 때마다 박서방이 운전을 험하게 한다며 툴툴거리거나 처갓집에 보내드린 사과가 영 단맛은 없이 시큼하기만 하고 별로라며 불평하시는 정도였어요. 장모님이 워낙 깐깐하고 까다로운 성격이라 원래 그러신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박이 쌓여가니 제 어떤 점이 그렇게 맘에 안 드시나 싶더라고요. 참다 못해 그 문제로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 장모님은 아직도 내가 마음에 안 차시나 봐. 우리 결혼할 때도 나 고졸이라고 3달을 꼬박 반대하셨잖아. 저는 속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아내는 얼굴에 팩을 붙이며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에이, 엄마 원래 누구한테나 저러셔.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병원 갈 때나 집에 뭐 고장나면 당신부터 부르잖아. 엄마도 당신 믿으니까 그러는 거야.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믿음 때문이라니. 하지만 장모님의 태도는 도를 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여보, 그건 조금 다른 문제 같아. 매번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잘해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항상 나를 덜 떨어지고 부족한 사람 취급하시잖아. 이럴 때마다 내가 대학을 안 간 게 너무 사무치고 그래. 제가 침울해하자
아내는 살짝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너무 마음 쓰지 마.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 순간 아내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장모님에 대한 섭섭함이 남아있었죠. 알았어 여보. 그래도 당신이 내 편을 들어주니까 답답함이 좀 가라앉네. 앞으로 장모님께 더 잘해야겠어. 우리 결혼한 지도 6년이 넘어가는데 지성이면 감촌이라고 꼭 마음을 열어주실 수도 있잖아. 아내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저와 형님을 비교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대놓고 구박을 하셨고 저는 그런 장모님 눈에 들고 싶어서 정말 부더니도 애를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장모님 생신을 맞아 근사한 한우 소고기집을 예약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모여 기분 좋게 외식을 하기로 한 날이었죠. 가족들이 배부르게 먹으려면 지출이 클 게 분명했지만 그날만큼은 장모님께 잘 보이고 싶어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인테리어부터 고급스러운 한우집이라 장모님도 기분이 좋으신 듯 보였어요.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고 고기를 먹는 중에 장모님은 다시 불만을 표하셨습니다. 박서방, 내 정말 참다 말 안 해. 여기가 자네 일하던 공사판 한밭집이야? 왜 그렇게 쩝쩝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거야?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지. 장모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순간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대화가 멈췄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잠시 멈칫했지만 곧 넉살 좋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하지만 장모님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젓가락까지 식탁에 탁 놓고 저를 바라보시는데 순간 맛있기만 했던 밥이 무슨 모래알같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더라고요. 입을 다물고 먹으면 소리가 안 날 거 아니야. 그리고 누가 쫓아와? 왜 이리 허겁지겁 미련하게 입에 밀어넣는 거냐고. 식사 예절이 그렇게 어려워? 정말 못 배워서 그래, 못 배워서. 장모님의 날선 목소리에 밥을 먹던 저도 아내도 형님도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아내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말했죠. 엄마, 정말 이 사람한테 너무 박한 거 아니에요? 왜 박서방만 갖고 그래요? 하지만 장모님은 딸의 말을 무시하고 저를 계속해서 몰아붙이셨어요. 지영아, 네 남편이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겸상도 안 하고 문전박대했어.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입속으로 때려 넣는데 이걸 두고 봐야겠니? 그리고 박서방,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 식구를 돕겠다고 나서? 형님이 사업을 한다는데 돈을 보태지 못할 망정 정없이 차용증을 써?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장모님의 분노의 허살은 본인의 잘난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이게 만든 차용증에 있었어요. 형님은 그 상황에도 입을 꼭 다물고 있더군요.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생각해서 기껏 비싼 한우집 예약했는데 밥 잘 먹는 사람을 왜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 박서방이 평소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엄마도 아시잖아요. 왜 돈 빌려준 사람이 저렇게 구박을 받아야 돼? 너무하네 정말. 장모님은 아내의 말을 듣고도 표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마음속에 억울함과 서러움이 가득 찼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장모님께는 항상 부족한 사위로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장모님께 아무리 아양을 떨어도 형님께 돈을 빌려드린 이상 장모님 눈밖에 난 거였죠.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인 세탁소에서 세제를 채워놓고 있었는데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장모님의 이름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곧 전화를 받았어요. 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박서방, 케이블이 고장났는지 멀쩡하던 TV가 갑자기 안 나오네. 근데 박서방이 고치긴 힘들겠지? 진현이가 점심 먹으러 와서 집에 있긴 한데 지금 뭐 거래처랑 통화할 게 있다고 바쁜 것 같아서 말이야. 진현이가 고치면 뚝딱이던데. 장모님의 말을 듣는 순간 자존심이 상했지만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무조건 고쳐드릴게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그 길로 세제를 창고에 놓고 서둘러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장모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물도 한 잔 못 얻어 마시고 땀을 뻘뻘 흘리며 TV 앞에 앉았어요. 설명서를 들고 버튼을 누르고 케이블을 확인해보려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아 헤매고 있었죠. 시간은 점점 흐르는데도 TV 화면은 여전히 제 속처럼 깜깜하기만 하더군요. 장모님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30분이나 지났을까요?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는지 이내 혀를 차며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박서방, 대체 잘하는 게 뭐야? 역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야 이런 것도 고치는 거야. 자네가 대체 어떻게 멀쩡하게 가게를 2개나 하는지 도통이 이해가 안 가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1인분은 해야지. 장모님의 말은 마치 칼로 찌르는 듯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세탁방에 세제나 마저 채워 놓을 걸 이런 말이나 들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제가 한심했죠. 하지만 뭐라고 대꾸를 하기도 전에 형님이 화를 내며 방에서 뛰쳐나오시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매제가 1인분 못하는 사람이며 그럼 매제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손 벌린 난 뭔데요. 진짜 달 부는 것도 적당히 하셔야지. 듣는 내가 다 지긋지긋해요. 형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늘 비꼬기만 잘하는 새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형님이 그렇게 화내는 건 정말이지 처음 봤어요. 장모님의 말에 본인의 자존심이 긁힌 것 같았죠. 대체 매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구박만 해요. 엄마가 이러시면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매제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적어도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왜 항상 타박만 하시냐고요. 장모님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형님을 살살 달리기 시작했어요. 예, 너만큼 똑똑한 애가 어디 있니? 시험 점수도 항상 최고였고 대기업에도 턱 붙었겠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 금방 다시 일어서면 되지 않겠니? 똑똑한 머리에 시험 점수?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엄마, 적어도 잔사머리는 매제가 저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 안 그래도 매제한테 미친 것 같아서 죽겠는데 그동안 했던 얘기 생각하면 내가 다 낯이 부끄럽다고요. 집안은 한동안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죠. 저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몰라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뒤로 저를 봐도 입을 다무시더군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당분간 장모님의 구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부동산에서 헐값에 나온 3층짜리 상가주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자 있는 건물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전 주인이 급히 처분해야 하는 사정이 있더군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바로 계약을 진행했죠. 건물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기에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 사장님께 부탁해 실속 있게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자마자 세입자들이 들어오면서 금방 만실이 되었어요. 저와 아내는 확장 공사를 한 3층에 거주하고 1층과 2층은 세를 줬죠.
덕분에 우리는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얻게 되었고 생활도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1층에 있는 작은 상가 자리에는 파스타 가게가 자리를 잡았어요. 201호에는 수영 강사로 일하는 젊은 남자가, 202호에는 회사를 다니는 아가씨가 들어왔죠. 처음 받아보는 세입자에 그저 고맙고 벅차기만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농장을 하는 지인들이 보내주는 사과나무에 복숭아가 가끔씩 들어오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과일들을 세입자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고민했습니다. 어차피 2인 가족이라 다 먹지도 못하고 다 같이 나누며 지내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늘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여보, 요즘 그런 거 줬다가 먹고 탈라면 큰일 나잖아. 세입자들한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괜히 신경 쓰이게 하지 말자. 아내의 말에 설득당한 저는 결국 세입자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1층 상가 부부와는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죠. 1층에는 이태리로 유학까지 다녀왔다는 남사장님과 수더분한 인상의 여사장님이 운영하는 파스타집이 있었는데요. 나이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남사장님은 주로 파스타를 만들거나 화덕 기자를 굽고 여사장님은 서빙을 맡아 일하더군요. 몇 번 아내와 함께 가서 식사를 했는데 가게는 작고 소박했지만 메뉴마다 다 맛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좀 눈도장을 찍자 매일 아침 파스타집 앞을 지날 때면 사장님이 저를 붙들고는 말했죠. 이거 저희가 먹으려고 금방 구운 건데 사장님도 좀 드셔보세요. 아주 따뜻하고 맛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따뜻한 빵을 속내 쥐어주곤 했습니다. 참 따뜻하고 열정 많은 부부였죠. 파스타집 내부는 작지만 아늑했고 벽에는 이태리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방 한켠에 있는 커다란 화덕은 가게의 자랑이었어요. 그렇게 동네에서 입소문을 좀 타나 했는데 감염병 사태가 터지면서 1층 음식점도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한산해지고 손님들의 발길이 또 끊기면서 가게는 조용해졌어요. 항상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하던 남 사장님은 이제 테이블에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월세를 밀린 적이 없는 분들이었는데 사태가 심각해지고 난 뒤부터는 며칠씩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부부의 어려움을 눈여겨본 저는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아내도 동의해 주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 우리 다 조금이나마 도움 줄 수 있으면 좋겠네. 그렇게 1층 부부를 찾아가 당분간 월세를 면해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 부부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놀라더군요. 사장님, 정말이세요? 월세를 안 받으신다고요?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믿기지가 않네요. 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당분간 월세는 신경 쓰지 마세요. 가게 운영에만 집중하세요. 저도 여기 파스타에 한번 입맛을 들였더니 다른 곳은 도저히 못 먹겠네요. 가게 문 안 닫고 계속 해주실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부쩍 얼굴에 살이 내린 여사장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안 그래도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이번 달 월세값도 못 낼 판이고 가게를 내놔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서로 돕고 살아야죠. 이 사태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힘내세요. 1층 부부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했던 말이었죠. 하지만 그 도움이 이런 식으로 돌아올지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파스타집 여사장님이 저를 부르며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결국엔 가게를 내놓겠다는 말씀을 하나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가게로 달려갔죠.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여사장님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더군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여사장님은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뭐든 괜찮으니 말씀해 보세요. 여사장님의 눈에는 뭔지 모를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괜히 긴장되었죠. 사장님,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하지만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요. 여사장님은 다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을 망설였습니다. 눈빛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죠. 저는 여사장님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말씀을 하셔야 저도 알죠. 저는 다정한 목소리로 여사장님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주저하던 여사장님의 입이 떨어지자마자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사장님 아내분이 2층 사는 총각이랑 내연관계인 것 같아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니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청천벽력이었어요. 아내는 연애 때부터 늘 허리가 아파 울상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허리가 안 좋은 데다 운동 부족까지 악순환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동네 체육관에서 수영을 시작한 이후로 아내의 몸은 근육이 잡혀 탄탄해졌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늘 허리가 아프다며 집에만 있던 아내가 옷도 사고 카페며 마트로 돌아다니기에 보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아내는 설레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대학 동기들 모임 있지? 걔들이 요즘엔 다들 골프를 치더라고.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 저는 아내가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을 응원하며 골프채든 옷이든 원하는 걸 사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 취미를 즐기지 못하니 아내라도 마음껏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수영장에 갈 준비를 하는 걸 보고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외출할 때도 화장을 거의 하지 않던 아내가 수영장에 가기 위해서 옅은 화장을 하고 있더군요. 여보, 수영장에 가는데 왜 화장을 해? 어차피 물에 들어가려면 다 씻고 들어가지 않아? 제가 물었을 때 아내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요새 수영장 가는 길에도 운동 삼아 걸어 다니잖아. 길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예의를 지키는 거지. 그냥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아서 하는 거야.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저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죠. 이 모든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저는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쿵쾅거리며 심장이 터질 듯 아프더군요. 저도 모르게 입술을 아프게 깨물며 여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여자의 촉이랄까요? 그동안 저희가 두 눈으로 목격한 것들도 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증거 영상 같은 건 없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찍어놓는 건데.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지만 머릿속에 의심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분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요. 사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래도 사장님도 사모님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죠. 저는 허풍이나 허튼 소리는 절대 안 해요. 멀쩡한 가정 뒤집어 놓는 소리인데 미쳤다고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저도 오래 고민하다가 확실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곧 연락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인 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았고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그동안 아내를 믿어왔던 시간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를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지만 외도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어요. 밤낮으로 가게 장사, 가끔 대리운전과 배송 알바, 주말에는 세차장 카운터 일을 하며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도 아내를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봐왔던 아내의 모습은 늘 다정하고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아내였죠.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화장을 하고 수영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에 허드득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분노를 참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날도 더워서 오랜만에 수영도 해보고 싶고.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수영할 줄 알아? 왜 못해? 나 해병대 출신이잖아. 잠깐 자리 비운다고 가게 망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다녀오자. 아이고, 해병대면 뭐 다 수영 잘하나? 그러세요. 같이 갔다가 근처에서 점심 먹으면 되겠네. 그렇게 저는 아내와 함께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2층 총각이 오늘은 사장님도 오셨냐며 환하게 웃으며 반기더군요. 수영복을 입은 탄탄한 모습을 보니 내가 여자라도 한눈에 반할 만큼 근사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죠. 저는 계속해서 두 사람을 주시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더군요. 조급한 강사라 아내가 배우는 고급반 내일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도 했고요. 아내는 저를 이끌며 인어공주처럼 유연하게 수영을 했습니다.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아내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어요. 저는 아내가 수영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 이렇게 착하고 예쁜 내 아내가 바람을 필 리가 없지. 여보, 무슨 생각해? 오늘 사람 별로 없으니까 너무 좋다. 다음에도 같이 올까? 아내는 저와 같이 오니까 좋다며 앞으로도 자주 오자고 웃더군요. 아내의 미소를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싱거울 정도로 아무 일도 없는 모습에 순간적으로 제가 우회를 했나 싶기도 했죠. 그 이후로는 일이 바빠서 아내와 수영장에 같이 갈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간사한 게 제발 아니길 바라는 일 앞에선 너무나도 작아지더군요.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믿는 게 편해지기도 했고요. 저는 그렇게 아무 일 없길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모든 걸 쓸어버릴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늦은 오후였고 저는 가게에 나가보려고 문을 열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는 제 발걸음 소리를 듣기라도 한 듯 1층 여사장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소근거리는 여사장님을 마주하고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새벽 1시 넘어서 아내분 몰래 가게로 와요. 원하는 증거 줄게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억지로 덮어뒀던 추문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었어요. 대체 무슨 증거를 주겠다는 것인지, 왜 새벽 1시에 몰래 오라고 하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아내는 수영을 해서 고단한지 눕자마자 약하게 코를 골더군요. 새벽 1시가 가까워지자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아내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방에 나섰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불이 꺼진 가게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게 문을 밀었어요. 문은 조용히 열렸고 안에 들어서니 아무도 보이지 않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주방 안에서 의자를 두고 쪼그려 앉아있는 1층 사장님들이 보였습니다. 아, 여기 계셨네요. 왜 이렇게 숨어 계셔요? 혹시라도 우리 셋이 만나는 걸 누가 보기라도 하면 사장님이 곤란해질까 봐요. 자, 여기 앉으세요.
우리 세 사람은 주방에 간이 의자를 두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여사장은 곧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진에는 운동복 차림의 아내가 2층 총각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아내는 익숙한 듯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고 2층 총각은 문까지 나와 아내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두 번째 사진은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며 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웃으며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있는 둘은 나이차가 10살은 남에도 불구하고 사이좋은 연인 같았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에게는 세입자들과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하더니 자기는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가 알아챌까봐 일부러 거리를 두도록 시킨 건 아닌지 의심조차 들 정도였죠. 여사장님은 충격에 굳어버린 저에게 얼음물을 한 잔 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일단 구이 좀 한 잔 드세요. 아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네. 저는 얼음물을 마시며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심호흡 한 번 더 하시고 들어보세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여사장은 대답 대신 다른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년에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를 가진 남자였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죠. 키가 크고 체격이 탄탄해 보였으며 다부진 어깨와 날렵한 턱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죠? 스크린 골프장 간사예요. 둘이 주로 스크린 골프장에서 낮에 만나더라고요. 골프 배우다가 둘이 눈이 맞은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아내의 또 다른 내연남을 목격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여사장님은 계속해서 사진을 넘겼습니다. 여사장님이 보여준 사진에는 그 남자와 아내가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 두 사람이 다정하게 허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 그리고 골프장에서 나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며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마지막에는 숙박업소를 들어가는 사진까지 있었죠. 저는 그야말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제 아내 사진이라고요? 그동안 저는 뭘 해왔는지 눈으로 봐도 믿기 힘드네요, 이건. 사모님이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하는 걸 보고 저희도 처음에 믿기 어려웠어요. 근데 계속 지켜보니까 전혀 숨길 생각도 없더라고요. 아침엔 수영장 가서 2층 총각 만나고 점심엔 스크린 골프장에서 이 남자랑 만나고 마치 일상처럼 행동했어요. 이어서 남 사장님은 다시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사람 유부남이에요. 마트 화장실에서 마주쳤는데 와이프와 어린 딸한테 아주 다정하게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모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별 신경은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충격과 분노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 남자가 아닌 두 남자와, 그것도 10살은 어린 남자와 유부남을 상대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죄송합니다. 지금 머릿속이 너무 하얘져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두 분은 이런 자료를 대체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장사도 안 되겠다. 가게는 저한테 맡겨두고 남편이 정말 흥신소 직원처럼 한 달간 사모님 따라다녔어요. 저희 자식들이 알고 엄청나게 뜯어 말립디다. 남의 부부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요. 들키면 감옥 갈 수도 있다고 하대요. 그래도 사장님이 그동안 저희한테 해주신 게 얼만데 이렇게라도 은혜 갚고 싶었어요. 저를 보는 여사장님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더군요. 남 사장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사모님이 수영장에서 나와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2층 총각의 집으로 가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 사이인가 싶었죠. 그런데 자주 그런 패턴이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믿기 어려웠지만 사진들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죠. 여사장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힘들었던 건 사모님이 차를 타고 움직일 때였어요. 골프 선생과 주차장에서 나오길래 저희도 차를 타고 따라갔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들키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걸 봤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걸 사진으로 남기기까지도 너무 어려웠고요. 사실 우리가 흥신소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냥 넘길 수가 없더군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게 된 이상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장님을 이렇게 모신 겁니다.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료들 덕분에 제 인생을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를 위해 두 분이 위험도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증거를 구해다 주셨는데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무슨 일이든 도와드릴게요. 사장님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래요. 우리가 있으니까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도와드릴게요. 저는 두 분의 따뜻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귓가에 들릴 때마다 배신감에 가슴이 들끓었어요.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날 뜬 눈으로 꼬박 밤을 지샌 저는 아내가 씻고 나오길 기다렸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를 말리며 향수를 뿌리더군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야. 갑자기 무슨 얘긴데? 여보, 나 바빠. 오늘 오전부터 골프 수업 예약해놨어.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이혼하자. 당신이랑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냉정해지더군요.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였지만 저조차 낯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머리를 말리던 아내는 깜짝 놀라 헤어드라이기를 껐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장난치는 거지?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묻었군요. 저는 그저 조용히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죠. 이걸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수영 강사뿐만 아니라 골프장에서 만난 유부남까지 더 설명이 필요해? 아내는 사진을 보면서 한참을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세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설마 당신 나 따라다녔어? 이거 범죄야. 스토킹이야. 범죄라고? 하나도 아니고 두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범죄자일까? 아니면 와이프 불륜 증거 수집한 사람이 범죄자일까? 당신이랑 이제 더 이상 말도 섞기 지쳐. 우리 이만 갈라서자. 아내는 눈물에 글썽이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항상 애처로워 보이던 그 큰 눈도 이제는 다 가식으로 보였어요. 여보, 그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이 너무 바빠서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그 사람들은 그냥 심심풀이로 잠깐 만난 것뿐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순간도 없어. 믿어줘.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걸 보고도 널 용서할 수 있겠냐? 넌 나를 배신한 거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신뢰는 없어.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연애와 결혼생활 10년 동안
아내가 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던 저인데 눈물을 봐도 아무 감정이 안 들더군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바로 정리하고 다시는 안 만날게. 우리 이제 준비해서 아이도 갖자.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순간 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이는 싫다고 둘만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우겼던 사람이 아이 타령이라니 정말 벼랑 끝같이 몰렸나 싶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설 대로 돌아서 있었습니다. 사랑 없는 부모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행복할 것 같아? 서류 보낼 테니까 받아. 그게 너와 나 모두를 위한 길이야. 아니야. 나는 이혼 안 해. 아니, 못해. 여기서 더 가면 당신만 힘들어. 일주일 시간 줄 테니 아래층 남자도 내보내고 당신도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일주일 후에도 똑같은 상황이면 법적으로 대응할게. 아내는 절규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결국 진실을 마주했고 더 이상 속고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당분간 진의 거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생각이 없어 보이더군요. 장문에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가 연결되면 그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용서만을 빌 뿐이었죠. 저는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처갓집에 가서 아내의 외도를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배를 누르자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허들짝 놀란 문을 여셨죠. 아이 박서방 무슨 일이야. 지영이는 전화만 하면 무슨 일인지 얘기도 안 하고 울기만 하고 둘이 싸운 게야. 아 일단 여기 앉게. 장모님 장인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지영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서 그만 갈라 소리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장인어른은 깜짝 놀라 고함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뭐야? 아이 그 얌전한 애가 바람이 났다고? 자네 그게 정말인가? 장인어른, 아시다시피 저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영이는 2층 월세 사는 수영강사에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난 유부남과도 만나고 있더군요.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티는 중이니 두 분이 좀 설득해 주십사 찾아왔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장모님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탁서방, 자네가 돈 때문에 허구한 날 밖으로만 나더니 그 순한 애가 얼마나 외로움에 사무쳤겠어.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던 거지. 다 자네 잘못이야. 그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잘못이라고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아내가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지영이가 외로웠을 수 있어요. 그럼 저하고 대화를 했었어야죠. 무려 2명이나 되는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장모님은 여전히 제 말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네가 가정을 지키려면 더 잘했어야지. 가게에 신경 쓰는 만큼 와이프한테 신경이나 써봤나? 지영이가 눈이 돌아서 한 번 실수한 거겠지. 한 번 실수라고요? 두 분 앞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확실한 증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주머니에서 증거 사진들을 꺼내 장인과 장모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탁서방, 이게 다 뭐야? 이걸 지금 따라다니면서 찍은 거야? 자네 정말 몹쓸 사람이구만. 어? 이거야말로 불법 아니야? 아이 당신 조용히 못해. 탁서방, 우리 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이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네. 장모님이 막무가내인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정신 나간 노인네였습니다. 사진을 봤음에도 멈추지 않고 저를 비난하더군요. 돈밖에 모르는 수저 노인 자네 삶을 돌아봐야지.
다른 남자 만나는 와이프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은 게 자랑이야? 사내 놈이면 다시 잡아올 생각을 해야지. 장모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카드를 꺼내들었죠. 장모님, 그걸 아셔야죠. 그 독한 수전노가 번 돈이요. 다 당신 아들한테 갔어요. 이제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차용증에 썼던 변제 기한도 지났는데 형님께 당장 돈 받아내야겠어요. 뭐라고? 자네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방금 심하게 말한 건 사과함세, 응? 아니요.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 거예요. 이제 이혼 도장 찍으면 가족도 아니죠. 장모님, 그동안 정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지영이 설득해서 이혼수료 도장 찍고 형님께도 돈 갚으라고 하세요. 그동안 제가 당한 서름,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제 단호한 표정에 장모님은 할 말을 잃은 채 저를 바라보았고 장인어른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저는 그 집을 나서며 모든 것을 정리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변호사와 자료를 정리해 수영 강사와 스크린 골프 강사의 직장으로 상간 소장을 보낸 게 시작이었죠. 장모님 말대로 저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두 사람한테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결과는 당연히 순수였죠. 가능한 선에서 모든 판결금을 받아냈어요. 골프 강사의 가정이 박살나든 말든 제가 알 바는 아니었죠. 유부남이 가정을 버리고 바람이 난 건 그쪽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후에는 형님이 빌린 돈을 받아내는 게 순서였습니다. 혹시 나가 역시나 형님은 사업이 잘 안 되어 돈을 갚을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형님에게 채무 불이행 소송도 걸어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와의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증거가 인정되어 그동안 모아왔던 재산도 온전하게 지키며 저는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와 2층 남자는 조용히 짐을 싸들고 나갔더군요. 이혼 후 저는 1층 음식점 부부에게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온전히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근처에 편의점을 하나 더 열었죠. 눈꽃에 없이 바쁜 편의점 일을 하면서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제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고 저는 아내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거였어요. 화려한 스펙도 남들의 인정도 필요 없이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가는 중인 거죠. 저는 더 이상 복잡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